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생긴다는 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정청래, 김민석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죠.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당심의 구애를 하는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 보시기에는 이게 전면 폐지 주장하는 게 당심에 좀 소구를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 원래 기조예요 저희. 예, 전면 폐지는 저희 기조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런 일들을 벌여왔잖아요. 누가 봐도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네. 누가 봐도 그거 다 빼주고 검찰총장 인사 그냥 전부 다 횡행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적어도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때는 적어도 이 행동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 행동까지 하면서 너무 노골화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의적이고 사적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가 조직이 왜 필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개혁 문제를 다뤄왔던 것이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권 경쟁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구애를 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흘러온 대로 그걸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결국 논의를 해달라라고 대통령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호와 별개로 네. 국회에서 수기 과정은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예외적인 사안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됐는데 예. 그 계속 암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검찰이 포착한다면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이거를 개혁을 하고도 국민 피해들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수백 건 수천 건씩 만약에 늘어난다면 네. 이게 엄청난 또 반동이 올 거거든요. 그 완벽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동이 와가지고 이걸 다시 다 되돌이켜 만들게 되는 상황이 오면 개혁하고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한 이 토론은 당연히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소신 발언입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너무 기능이 없잖아요. 기소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도중에 물론 공소청이 공소청. 아니 그러니까 네. 기소하기 전에 물론 모든 수사기관이 완벽하게 자료를 다 모으고 혐의 입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판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그렇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할 수가 기소청 없는 거지. 검사들 못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불기소하겠다 이거는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를 공소시효 하루 이틀 남기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볼 때 야 이거 혐의가 있어라고 했을 때는 보안수사권 요구를 못 하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자료 요구라든지 아니면 또 확인 사실 여부도 요청을 못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네. 이게 잘못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보안 수사권 요구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수사 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민주당은 당론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는 국민 피해 입히는 것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사건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기반이 참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당에서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정청래 대표야 각을 세웠다 그러 치더라도 김민석 총리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저런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전 튼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DJ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라인에도 안 들어있고 또 네. 학생운동도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따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만 뜻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글쎄요.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서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냥 하지 마라 했는데 이 당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중도층이 보기엔 조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순방 기자회견 때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예. 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이래 물어보니까 조금 횡설수설을 하세요. 처음엔 그렇지. 주제가 오염됐다. 그래서 끼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검찰이 조그만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부풀려서 남용하니까 그것도 문제다라고 했다가 맨 본인이 마지막에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공을 넘기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뒤끝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마지막 워딩이 뭐냐면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지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보안수사권에서 존치를 하고 싶은데 워낙 국회와 민주당이 세게 나오니까 어찌 보면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 본인도 본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해버리면 일반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락가락 횡설수설 지금 본인의 어떤 줏대라고 할까요? 이런 기조가 잘 안 보여요. 대통령의 기조가. 분명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안수사권 맞아요. 강하게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약간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존치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존치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방금 우리 이동학 최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무엇을 예외로 둘 것인가. 뭐 공소시효 도과에 대해서 예외를 둘 것인가. 그게 없어요. 주제가. 예외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전히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한테 보안수사권 내지는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면 경찰과 변호사 또는 검사의 입직시험 범위 자체가 달라요. 경찰학, 행정학, 수사학을 배우는 경찰과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국제법도 배워, 금융도 배워, 상법도 배워 여러 가지 범위에서 사실 공소도 해야 되고 기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질과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한테 수사의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단적인 예로 N번방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이 송치했다가 나중에 범죄단체 조직법으로 검찰 보안수사 통해서 형량이 42년까지 늘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경우 처음에 일반 상해로만 검찰 송치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DNA 채취하고 해가지고 이게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형량 20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 말고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걸 그냥 정치권과 정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 쟁점화해서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이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횡설수설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와 존치 여부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지.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외부 잣대에서 좀 정의롭게 사회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반박하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의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완전히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거. 다만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책임질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말을 들으면 국회는 여의도 출장소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 숱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이 말을 안 들으면 오히려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 지금 공격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애매한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정당의 일원으로서 네. 지금 정당 당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이걸 왜 요구하고 역사적 맥락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다만 내가 그냥 당했기 때문에 지금 미운 사람 뭐 이거를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국민의 피해가 혹시라도 이 개혁에 따라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달라. 그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미 있다 뭐 제가 그 의미까지는 폄하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 폐지 D-100일 남았어요. 네. D-100일 남았다니까요. 예. 한 1년 전에 논의돼야 됐어야 되는 내용을 100일 남겨놓고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 인정하면서 수기의 시간을 가지자고 그만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여 놓고는 이제 와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수기를 거쳐야 된다? 100일 남았다니까요. 네. 저희 성관이 이렇게 개혁했어 봐. 진짜 이꼴 안 났죠. 아우 진짜 분통이 터지네 진짜. 하여튼 제 말은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몰아붙였다가 지금 못 먹고 체해서 지금 토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반성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재헌절까지 완수를 하자. 재헌절이면 7월 17일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분들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제일 큰 패배자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네 당수가 나가서 졌고 근데 졌는데 선거는 물론
1등 말고 나머지 2, 3등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네. 조국 대표 정도 되는 그 덩치의 정치인이라며 네. 지는 것도 잘 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맞아. 졌어요. 졌다는 게 선거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상을 너무 많이 입히고 졌어요.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 또 완전히 망가졌고 거기다가 본인들의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 개혁이 우리의 최고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민주당조차도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걸 뛰어든다? 이거는 저는 조국혁신당이 무리수 뒀다고 봅니다. 네. 아니, 이게 검찰 개혁이나 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하는 그 제도의 개선은 상징적인 듀데이를 두고 이렇게 고치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한 수기의 과정을 가지면서 무엇이 문제가 될지 혹은 뭐 예기치 못했던 단점이나 발생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숙고하고 좀 치밀하게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상징적으로 재헌절이니까 그때까지 전부 다 완수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검찰 개혁과 이 사회 전반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이벤트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왜 생각이 재헌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헌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런 빌드업을 거겠죠. 통해 가지고 네. 나중에 개헌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늘 검찰에 대해서 사감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제안은 그냥 배척하고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민정수석 임명 논란 요거 한번 볼 텐데요. 한창식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죠. 그 민주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에 대한 진보 진영의 갈등, 요 내용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동학 최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통령의 뭐 실용주의적 면모 그냥 네. 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는데 어쨌든 공소청, 중수청 이런 것들을 차질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학자 출신들 많이 등용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 성공했나요? 오히려 뭐 당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검사 출신이다 혹은 김앤장 출신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학자 출신으로 했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적어도 검찰을 철저하게 좀 잘 아는 인물 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인물 그 정도는 저는 확인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김앤장 출신이어서 욕을 먹는다. 저는 뭐 비판받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앤장 출신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아요. 민주당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이 욕을 먹을 사안이냐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검찰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 출신 민주당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되게 뭔가 이게 좀 딱 떨어지게 뭔가 비판을 하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부분들에 대해서 진영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수사했던 검사 아니냐. 우리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연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또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혹은 불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몇 가지 비판받을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내분적 양상으로 또 뭐 이렇게 수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땔감으로 소비되는 측면들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대통령을 믿고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가는 거고 민정수석은 이거를 보완하고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비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이분이 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의혹을 처음부터 갖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적십자사의 새 회장으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는 좀 인재 등용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당 색을 조금 타파하고 하려는 의지가 좀 많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한번 보면은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당 대표직을 이제 사퇴를 한 거죠. 연임 가겠죠. 정청래 대표 연임 당선 가능성. 자, 세 분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당선된다 안 된다? 저는 이미 여기저기서 예측을 강요받고 네. 억지로 예측을 했는데요. 예. 살짝 진다. 살짝 진다. 네, 크게는 아니고 살짝 진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 결과는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었던 선거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그 분석이나 예측의 기본 자료로 쓰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판을 열어봐야 하니까 이런 선거를 정초선거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나간 선거가 있긴 했지만 근데 그때는 친명 성향의 강경한 친명 성향의 당원들도 네. 적지 않은 수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예. 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우세한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의 당원 구성이 일반 지지층 구성이랑 같다는 보장이 별로 그렇지. 없어요. 예. 그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층들은 당원으로는 별로 포함이 안 돼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정당 질서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같은 당내에 정파가 있긴 하지만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네. 미국 민주당의 경우는 뭐 중도 온건 세력이 있는가 하면 좌파 삼인주의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력의 그 구성이 돼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파 질서는 당내 좌파 우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친뭐 비뭐 그렇죠. 네, 이게 또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예. 이 옛날에 새누리당 또 탈박, 뭐 신박, 뭐 이러면서 도대체 몇 갈래를 맞습니다. 쪼개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당대회 결과는 너무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좋다. 다만 그래도 살짝 현직 진다. 대통령 쪽이 그렇게 지겠는가. 그래서 살짝 진다. 살짝 지는 정청래 게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연합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포함됩니까?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김민석 후보와. 연대. 예. 그게 이제 아마 송영길 의원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일단은 TV 토론도 나가고 해서 쫀다. 주로 내가 쪼고 김민석은 좀 점잖은 역할로 가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포지션을 좀 나눠서 할 거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 몇 퍼센트 정도로 조금 뭐 진다 안 진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장동혁 대표는 퇴원하고 예. 같은 날짜? 퇴퇴 브라더스 퇴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퇴퇴 브라더스 오늘 정치권을 달구는 뉴스가 되겠네요. 근데 딴 의미 아니에요? 딴 의미 혹시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태태 그런 거 아니야? 안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장 브라더스도 있고 다른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아니 사퇴, 네. 퇴원 뭐 이거에 꽂혔어요 제가. 그 퇴퇴인지 퇴퇴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당선된다 안 된다? 연임한다 안 한다? 아니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뭐 안 될 예. 겁니다. 그래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어제 이제 미국 가면서 그렇죠. 27일 날 귀국하거든요. 그런데 여태 해왔던 이야기가 네. 정청래 대표 뭐 결정하는 거 보고 예. 거기에 달렸다 나의 출마는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당청간에 더 이상 불협화하면 안 된다. 지금 2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거의 3명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 김용민 의원은 뭐 숙고 중이라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차에서 안 되면 아마 결선까지 갈 거고 뭐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뭐 협력하거나 뭐 이런 관계들이 나오면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연임하기가. 이 안철수 그렇게 의원이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말씀을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도 그랬는지 정청래 대표가 이 정부의 조기 레임덕 선봉장이다 하면서 약간 말을 이렇게 꼬면서 꼭 연임에 성공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처럼 연임의 성공을 정청래 대표가 한번 할 수 있다면 진짜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인가? 정호ging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조기 레임덕의 선봉장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 소위 권력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만약에 경선이 있다, 그러면 살짝 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민주당 내 그러니까는 그 지지자들은 그 소위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어떤 이슈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민정수석을 임명한다든지 몇 명 임명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흥분할 지지자들도 꽤 있을 것 같고 또 그거를 막 이렇게 소위 환기시키겠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8월 17일이 전당대회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송영길 의원이 아무래도 조커 내지는 페이스메이커로 네.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이 끝까지 남을지 김민석이 끝까지 남을지.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한 예. 달 반 이상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대통령도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네. 정청래 대표 쪽도 뭐 전략적인 어떤 그 사고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일단 붙으면 전쟁이 그렇듯이 여기에는 오판과 오산도 개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거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예측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 세 분의 논평을 들었는데 조희정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판을 못 보신 애들 제가 전남 사는데 이번 지선 때 친명들은 공천 때문에 탈당 무소속으로 선거 나온 거 모르시나요? 전당대회는 당원 싸움인데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네. 대표 될 때 호남에서의 득표율을 다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이 가져간 표가 있잖아요. 네. 그걸 계산해 보면 대충 지금 호남이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 제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또 그 평택 을에서의 선거도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소위 뉴 이재명계로 완전히 쏠렸다거나 아니면은 정청래 친청으로 완전히 쏠렸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 날 저희가 전당대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보궐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1년 임기가 이제 도래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정기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 건데 작년에 그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결과가 정청래 대표가 61.74% 얻었어요. 예.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38.26% 얻었는데 이제 여기에 뭐 지역별로 그거는 세분화된 거는 들어있지 않지만 하여튼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호남에 굉장한 공을 들여왔죠. 예. 그러니까 저희 권리당원이 110만에서 120만 원 정도 보는데 120만 명 정도 보는데 호남이 한 3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래서 호남 진짜 최근에도 엄청나게 자주 갔어요. 예. 엊그제도 또 네, 다녀왔잖아요. 목포 다녀왔죠.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민영배 시장이 거기서 뭐 하는데 또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남의 분위기는 아까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정청래 대표도 호남에 공 많이 들였고 지지세가 있죠. 그리고 송영길 뭐 나온다고 치면 송영길 의원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전남 고흥 출신이라 정치 생활은 인천 수도권 기반으로 했지만 상당한 지지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더 많은 지지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의 양상하고는 상당히 분화된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2 전대하고 예. 동일선상에서 지금 유권자 당원들의 구성을 보면 안 된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예. 요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 호남 지역 당원들을 보면 무슨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호남 사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써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정청래 대표가 호남 사위 배우자분이 이제 호남 출신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호남 사우가 공천을 엉망으로 했다. 아, 그 의미로 피켓을 예, 들으신 그 거예요?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막 그 항의하고 이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남 지역의 당원 여론은 빅도가 있네요.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공천이 잘 된 거야. 이렇게 됐다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공천 엉망이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다른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무소속으로 넘어간 시장 군수가 넘어간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다 공천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평가가 커졌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불리하죠. 그래도 가까스로 뭐 당에서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이원택 지사가 그 선택을 받아서 망정이지 최악은 면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10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약간 좀 뒤끝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이 질문들을 보면, 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 분은 이 조국 대표의 질문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하은기 왜 안 봅니까? 아니 뭐 쓸데없는 공평하시네. 잔이 문자 이런 건 안 봅니다. 네. 자기 뭐 여자친구한테 뭐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고 우리 좋았잖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좋았잖아 잔이 뭐 이런 건 안 보고 질척거리는 것 같다. 왜 차였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 문제지.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게 10대 20대 때야 뭐 그 이해하죠. 네. 그 막 질척거리는 것도 이해하고 매 빼고 다니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건 집착이다. 아니 이 지역구에서 3등 했던 사람이 왜 유권자한테 내가 선택을 못 받았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판에 네네. 무슨 뭐 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만 10개 적혀 있을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이거 너무 적절한 그럴 수 논평인데 있어요. 조금 더 말을 얹으면 네. 이게 잔이는 그래도 좀 뭐랄까나 조금 찌질하지만 귀엽긴 해요. 왜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 봤잖아요. 해봐도 네. 저도 진짜 막 20대 때 해봤구나. 잔이 해보고 다 잔이 해보잖아.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잔이문이야. 문제는 우리 문서. 이 10개 문은 잔이도 아니야. 그래. 잔이도 아니고 차여놓고 그때 네가 나한테 이랬던 거 잘못했던 거 1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2번 이랬을 거야. 그래도 잔이면 그래 뭐 조국 좀 잘생겼으니까 귀엽게 한번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잔이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래. 본인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한 번 기회를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본인이 자신의 당 운영 제대로 못하고 그 안에 뭐 비위 같은 것만 막 일어나고 전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점을 보여주지 못해서 네. 이번에 결국 본인도 선택받지 못하고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쯤 됐으면 그래도 설사 속으로는 본인이 뭐가 억울하더라도 제가 이래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선택을 못 받아서 뭐 절치부심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저 지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 민주당 네가 나한테 1번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됐고 2번 네가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됐고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되고 맡겨놨어요? 조국 대표는 뭐 민주당한테 뭐 큰 돈이라도 빌려주셨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는 게 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자리를 아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럼. 떠나도 안 아름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시면 그 뒷모습조차 아름답기가 어렵다. 심지어 우리 조국 전 대표가 저 그 질문이 있는 그림을 본인 페북에 자기가 직접 올렸다고 하네요. 본인 페북에다가 진짜 이게 조국 본인이 하는 질문인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죠. 하는 질문이죠. 혁신당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를 안 뽑아줬니? 근데 민주당 결국에 나를 안 데리고 갈 거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을 좀 이어가지고 우리 앵커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랑 한 번만 더 사귀어 보자. 라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거 때문에 잔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거 왜 그랬니? 하지만 나랑 이번에 좀 한 번만 더 사귀어 보면 안 될까라고 이제 편지를 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하은기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이제 조국 왜 이렇게 저한테 대표의 궁금한 게 많아요. 아니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 이제 조국 대표가 질문하신 것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가 이거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그 이런 거는 사실 민주당한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심 없으세요, 이것도 크게? 결국 그냥 그때 우리 그때 좋았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적혀 있는데 네. 왜 조국 혁신당은 조국 후보한테 투표한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에 비례 투표를 안 했는지를 물어야지 본인 당에 본인 대표 아니었냐고 그렇잖아요. 이 당은 왜 다른 당의 당력을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선거도 못 치를 지경이 됐는지 그걸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역으로. 예. 저는 그 조국 대표가 한 질문을 제가 집착하는 여자친구처럼 약간 이런 투로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아니 너 과거 민주당 귀책 사유 지역에 무공천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왜 공천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제가 해봐도 괜찮아요. 저 너무 욕심 나는데.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 저는 좀 바꿔가. 잔이분 씨께서 이게 예.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의 기축사회 지역에 무공천과 달리 이번에 공천하냐 이거는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거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두 번째. 김영남 후보는 왜 비례에 비해서 훨씬 적은 지지를 받았는가? 너도 사실 나 좋아하는 마음 좀 있잖아. 네 마음속에 좀 있잖아 나 이거에.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창피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비스티 보이즈 얘기했죠. 비스티 보이즈의 하정우가 자기 여자친구를 팬다고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뭐 무슨 욕을 하면서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게. 너무 나쁘다.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했으면서 왜 자꾸 질척거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그거 그다음에 기책 사유. 그거는 그때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기책 사유가 있으면 근본주의처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를테면은 민주당 상황이 뭐 149석,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뭐 한 150석이라고 치자고요. 한 석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야. 근데 민주당 기책 사유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선거가 열렸어. 근데 그 당에 갑자기 황교안이 나와. 그럼 민주당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황교안한테 뭐 넘겨주고 난 뒤에 그냥 151석 과반 먹게 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 당 입장에서 타당하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난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무공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심판받는 국면이었고 뭐 그럴 때는 무공천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무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 이런 것들은 다 유연하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조국 대표 말한 것처럼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 근데 여기다가 말을 좀 얹으면 원래 민주당은 자기들 당원 당규에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들이 넣었던 거라서 뭐 이 말 들어도 할 말 없긴 한데 바꿨잖아. 당원 당규에 이제 바꿨잖아. 넣었을 때 그때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냈을 때 내가 엄청 비판했어요. 맞아요. 당원 한번 지켜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이 당원을 없애고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있는 당원을 분리한다고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바꾼 상태고 그때 판단에 의해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 대선 때 종로 선거구에는 후보를 안 냈어요. 그래서 최재형 의원인가요? 그분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이 조국혁신당과의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저는 앞으로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빨리 조국의 러브레터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조국 대표님이 민주당한테 지금 이런 편지 보내실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출마했던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1월부터 가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들였던 이유가 그 진보 연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좌파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네 그런데. 그 연대에서 이제 진보당에게 한 석을 주기로 이제 내부에서 논의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김재원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조국 대표가 영상 편지까지 보내줬단 말이에요. 응원한다, 화이팅이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도 이제 여기서 계산기 이제 두드려 보고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출마를 한 거예요. 진보당과의 이야기 없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슬픈 사람은 김재원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보다 김재원 대표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게 지금은 좀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가 그 지금 당원들의 당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성경길 후보, 세 명 중에서 지금 당원들의 당심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열거를 하고 본인이 노무현 퀴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해야 된다.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좀 봐요. 말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여당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와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구미를 맞춰서 우리 전통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을 착수하겠다. 그렇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이야기를 전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서 노무현 퀴즈를 강조한 것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할 수 있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또 보여줬다고 봐요. 민주당 전통 당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진 핍박을 당해서 검찰로부터 그 거센 압력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감정선을 건드렸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구애, 사퇴의 변에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지지 호소 그런 것이 드러나서 앞으로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견고한 지지세가 나타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제 그 사퇴의 변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당의 독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사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입장과 다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아마 어제 더 하시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할 걸로 보이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거세게 비판합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때리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는 안정감을 주면서 당 대표로서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를 때리면 때릴수록 정청래 대표가 약자가 됩니다. 약자가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견고한 지지에 더불어서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동정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뭐 송영길 전 대표, 정부, 청와대, 반청 모든 사람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융당 폭격을 가하면 겉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전 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역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의 당심은 뭐 누구를 뭐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제 김민석 총리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뜯어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그 국민의힘 정당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만 보고 간다, 당원만 보고 간다 이거를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인 1표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인 1표 했을 때 그 정당 지도부에 선출되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유리해질까요? 우리가 민주당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와 친한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원들 많이 가입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민과 똑같은 비율로 정당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1인 1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국민 유권자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정당이 구성되어 있으면 1인 1표가 제일 민주적이죠. 근데 우리 당은 아까 전에 국민의힘은 영남 70대 60대가 제일 많다 했잖아요. 우리 당은 어떻게 되냐면 호남 수도권 40, 5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40, 50대들 그 특히 진보 담론에 경도되어 있는 이 세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30들은 진보 대학생이라 하면서 경멸합니다. 진보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경멸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진보 담론이나 의제도 다 경멸합니다. 니네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왜 맨날 잘난 척하고 뭐 정의로운 척할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인 1표제를 혹은 당원 주권주의를 여기서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부가 그 진보 대학생들이 밀어 올린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요. 그렇죠. 영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20, 30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는 이 큰 당원 덩어리,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 많이 보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소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거고 연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들이받을 때 대마를 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가령 지방선거 때 대통령께서 그 SNS 같은데 쓴 것들이 순기능만 한 건 아니었다. 국민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했다. 그다음에
투표날 사전 투표날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막 투표용지 그것도 아마 민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이거는 지금 이 상태의 법이 상한된 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유권자들한테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해요. 뭔 얘기하냐면은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하는 게 지방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 대표가 대통령이나 권력에 직언할 수 있죠. 직언하려면 유권자의 그 어떤 진짜 민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전 제가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직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겁나서 하지도 못하면서 김민석 흔들고 있잖아요. 되게 비겁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중간층 유권자도 잡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연성 당원들도 잡기가 힘들고 오직 김호준 뉴스공장 보는 사람들만 흔드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당권 레이스가 가면은 민주당이 계속 더 난장판이 날 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저는 사실 정치인은 후퇴할 때랑 던져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설 줄 알면 나중에 또 그게 불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물러서야 되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꺾이잖아요. 그럼 정치 생명 수명이 많이 깎이는 거죠. 이번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저는 후퇴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민주당 대표가 또 누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요. 신조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다? 왜요? 아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한 게 정청래 대표 때문에 졌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벼운 모습, 그 가벼운 처신만 조금만 안 했어도 이겼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들, 격전지에서 진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그 후보 자리까지 간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대통령이 좀 자제하셨으면, 대통령이 조금 청와대 관저가 지금 한남동 관저죠.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앉았을 텐데 아하.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졌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방금 말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란 얘기지.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아니에요. 아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영향이 있었다. 그거는 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처럼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와 내각 인사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는 속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직언을 하더라도 충심으로 하는 게 있고 권력투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직언을 한다면 대통령 지금 이게 지방선거에 드러난 표심 중에 저희 당도 많이 잘못을 했지만 이게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아마 이러저런 점에서 여론조사상 지표가 꺾인 걸 봤을 때는 상당수 유권자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얘기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변죽 올리는 거. 아니 내각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누구를 한다는 거야? 청와대 참모들을 한다는 거야? 장관들을 한다는 거야?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보편적인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지리멸렬한 권력투쟁으로만 보일 거라는 점이죠. 저렇게 비겁하게 하면. 아니면 말을 말든가. 저 같은 사람은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잘 못하냐면 그 대구에서 선거 캠페인 하는 동안 여당 프리미엄은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 설득해서 예산 가져올게, 뭐 법안 우리가 할게, 정책 지원 받을게. 저 야당은 그거 못해. 이거 다 누릴 건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발 악재들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가려고 하는 게 민망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그 얘기를 부각해서 하진 못해요. 근데 정당에서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백서를 만들고 책임이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거는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당권 투쟁에서 김민석 총리 흔드는 거에 불과한 얘기잖아요. 저 어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자, 민주당 그러면은 당권 경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 대표직이 차기 대권 레이스에 좀 유리할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공천권 가지면서 본인이 당을 평정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이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왔잖아요. 네, 서울에 서울 오셨어요. 왔는데 네.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가장 첫 번째 자기가 당대표 사퇴하고 첫 번째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너무 이제 개파 표시를 확 내는 거 아닌가요? 뭐 이재명을 확 추앙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섭섭했겠다 대통령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네. 딱히 친문도 아니에요. 근데 딱히 친문이라고 불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그냥 정체성이 정청래 대표 전 대표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약간 본인 자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돋보이시는 분이라서 딱히 개파가 뭐 네.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이제 아닌 것처럼 됐고 해서 그냥 독립적인 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친노 이런 분들 딱딱딱 몇 분 계세요. 이광재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친문도 뭐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 있는 것처럼 네. 딱히 그렇게 분류가 사실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분이긴 근데 합니다. 본인은 친노임을 표방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친노 2002년에 노사모 출신이고 노사모 카페에서 그 아이디 뭐 쌀입인가요? 뭐였더라? 그걸 되게 부각하는 쌀입이 거 맞아.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정몽준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부각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사실 파묘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가 시작되고 경쟁이 시작되니까 뭐라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하나씩 김민석 총리는 그 당시 정몽준 후보를 선택하면서 김민세라는 별명이 그렇죠. 붙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노 세력과는 좀 많이 끊기 안 힘든 악연의 사슬 고리가 있긴 하죠. 다 먼 그래요. 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네, 정청래 의원도 그다음에 뭐 노무현 당시 이제 뭐 의원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파묘하면 사실 다 도찐 개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뭐 나쁘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뭐 자신의 과거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네.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당시에 본인이 처했던 정치적 결단을 한 거니까. 근데 자꾸 과거를 파서 내가 옛날에 뭐니 하지 말고 좀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좀 미래의 아젠다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이 세 분 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지지율 떨어진 게 중수청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 중도, 청년, 서울.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해서 앞으로 재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 잘할 것인가, 네. 국정 운영 잘 뒷받침할 것인가, 이거를 좀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과거에 너 뭐니 그렇지.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과거 그게 도움이 얘기하면은 안 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꾸 누가 어디서는 어디 방송이나 어디서는 네. 뭐 적통이니 뭐 정통이니 정체성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 그 중요해요? 정통이? 그리고 뭐가 정통이고 뭐가 적통이야? 그 기준은 뭔데? 언제부터 하면 적통이야? 그러니까 그런 맞아. 소모적인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미래 얘기하십시오. AI 시대에. 제발. 아, 그럼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앞가림 하느라 너무 정신이 빠져있어. 양당 다 비슷해 보이고 정치꾼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7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좀 어떤 얘기가 오갈까? 뭐 이긴철 후보 말씀 주시겠어요,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데요. 네, 갑자기 왜 만날까? 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한 직후에 이 평산 책방 뭐라 대표라고 하나요? 네, 서울 대표, 올라오셔서 대표. 그 거기 행사에 가셨잖아요. 근데 네. 거기 원래 예정에도 없었던 만남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만나러 갔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서 이른바 친문 그룹, 친노 그룹, 586 그룹, 정통 주류지층, 구주류지층들이 막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런 상징적으로 그렇게 좀 일부러 좀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당부를 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른바 정말 전 대통령인 만큼 현 어떤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전 대통령이 나서면 민주당 지지층이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만남을 갖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아는데 어제 이제 좀 관련자랑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만든 이벤트는 아니고 조금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였고 이제 또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잡힌 거고 뭐를 고려해서 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진작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서로 일정이 좀 안 맞고 또 지방선거 있고 이래서 네. 좀 시기가 안 맞았다. 저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후달리니까 뭘 후달릴 게 뭐가 있어. 지지층 깨지고 지지율 다 데스크로스 나오고
아니, 김어준이 아주 문재인이 오래전부터. 웃음냐 이러고 유시민이 또 막 그 촉사 같은 일 놀리고 하니까 일단 아우, 겉보기로 시원하다. 친명과 친문은 하나다. 우리 사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지지층 달래기용. 그러니까 분열되고 있는 진보 지지층 달래기용 인사인데 두 사람 다 속에 칼을 품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 지난 공천 때 내 새끼들 다 잘랐잖아. 뭘 잘로 다 살았는데 그리고 뭔 소리야? 임종석한테 한 거 봐. 박용진은 날아갔죠. 나는 뭔데 나는 난 친명인데. 누나는 미안한데 그 개파에 낄 레벨이 아직 안 되는 거고 미안한데. 다음엔 꼭 그건 껴. 맞아.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 이번에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했잖아. 한찬식 민정수석은요 예. 친문 킬러라는 별명이 있던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 할 때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일 아픈 구석 털어서 그 관련자들 징역 보낸 사람이에요. 드루킹 특검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놈 봐라 한찬식을 뭐 하려고 나한테 호호호 이 자식. 네. 이건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김어준이랑 유시민 시켜서 다시 당 접수시려고 하시나? 접수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우리 발목을 잡나? 이거 이제 내 당인데. 그러니까 그 한자로 칼을 품고 웃으면서 그냥 악수하고 밥 먹는 건데요. 저는 7월 1일 이후에 친명 친문 명청 대전이 아니라 명문 대전이거든요. 이게 봉합되긴커녕 더 치열하게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네. 속은 어떨지라도 희망사항이고 일단 한찬식 이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블랙리스트 얘기했지만 당시에 그냥 검사장이었고 실제로 수사는 주진우 당시 검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은 그냥 뭐 그 사인만 했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부지검장을 누가 임명했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 갖고 자꾸 얼가불가 하는데 뭐 윤석열이랑 뭐 관계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되자마자 이분이 기수가 선배여가지고 욕 먹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딱히 없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승진하고 검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게 이분이 인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김태우라고 있잖아요. 그 강서구청장 나갔던 그분. 네. 그분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뭐라 그러지? 같은 검사관인가? 하여튼 뭐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 폭로로 시작된 수사가 저 블랙리스트였고 당시 이분은 그냥 검사장이었던 것 뿐이에요. 이분이 무슨 뭐 정권에 무슨 악의를 품고 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찬식 검사장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좀 보는데 지금 이제 친노 친문 586에 대한 선전포고로 우리들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한찬식 검사장이 그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던 최병렬 대표의 사위잖아요. 근데 최병렬 대표의 조카가 최재경 검사인데 최재경 검사가 누구냐면 2021년에 유동규 본부장 그 대장동 사건이 터졌었을 때 유동규 본부장이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니까 2명의 공무원이 나옵니다. 한 명은 최재경 검사장이었고 한 명은 박관천 행정관이었는데 최재경 검사장이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민정수석 출신인데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재경이 형이 최재경 검사예요.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최재경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찬식 검사장을 친노 친문 586 대비용이 아니라 사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저는 임명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내, 속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좀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그런 전 자료로도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동안 조금 늦었죠. 더 일찍 좀 초대해서 얘기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예우 안 합니까? 우리 당 출신 아니시잖아요. 대통령이 당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 같은 당에 대한 그 우리가 정통이라는 게 그렇게 또 여기서 정통 쓰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에 대한 그 있잖아요. 같이 당이 배출한 뭐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 대표실 가면은 전직 대통령 사진이 뚝뚝뚝뚝 걸려 있어요. 근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시면 이제 거기 이재명 대통령이 걸리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랑 이런 철학 같은 걸 좀 같이 계승하자라는 의미가 좀 약간 있거든요. 그런 거겠죠 속으로는. 속으로 뭐? 형님 찬식이 임명한 거 봤죠? 조용히 짜져서 책이나 파소. 거기 괜히 김어준 유시민 옆구리 찌르지 말고 조용히 짜져서 책이나 아메리카노 파쇼. 너 먹을 거 있어서 들어왔지? 너 배신하려고 들어온 거지? 야,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할 거야. 우리 찬식이 보냅니다 형님. 바로 이거지. 예, 속마음은 저런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두 분 잘
접견을 하시겠죠. 예, 7월 1일이라고 하니까 며칠 남았네요. 메뉴도 궁금합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평산마을 갔을 때 김종숙 여사가 그 옥바라지 음식으로 유명한 온반을 차려줘서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감옥 간다는 뜻인가? 뭐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왔어요. 아니 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 그 당시에 그런 뉴스도 많았어. 그래서 말도 안 이번에는 되는 과연 해석을 해. 어떤 뉴스가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메뉴가 싸가지겠죠. 나올까? 흰색 두부를 싸가지겠죠. 미친 거 아니야? 야, 호호호 이거 좀 주세요. 돌았나 봐 진짜. 호호호. 퇴임 후에 음식 못 갖고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퇴임 때. 후에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흰색 따끈따끈한 퇴임 두부. 후에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그러게.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죠. 근데 만나는 것도 다른 의구심을 자꾸 품게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김어준은 또 이거를 공격을 해요. 보면은 그게 뭐 코어 지지층이 더 이상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김어준 그 해당하는 그쪽 진영에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지율 버티지 못한다. 뭐 오늘 호시절 다 아침에는 지나갔다. 문재인이 웃음나 이랬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문재인이 웃음나. 뭐라면서 얘기했는데? 김호준이.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합한 게 코어라면서 그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본 사람 없는데 그렇게 조장하는 거지. 누가 우습게 봐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이 진보 진영의 메인 스피커들이 겨우 1년 차인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진짜 민주당이네.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 나는 믿어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 문재인이 웃음나. 아무도 전직 대통령 우습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김어준 씨가 저 방송을 봤는데 되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야. 뭐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된 건데, 그건 당연하죠.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통이다. 전통적 지지층의 어떤 주인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도 같은 지지층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본질은. 서운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했었던 사람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이현주 최고라든지 조국 대표를 공격했었던 김용남이라든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전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적통 경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간단 말이에요. 민주당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지만 김어준 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좀 공감이 갔습니다. 아니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는 물론 그런 분들의 의견 존중하고 뭐 그분들의 그 관점과 그분들의 분류에 의하면 저는 전통적 지지자예요. 정통적 누구보다. 네, 그 당과 희노애락을 다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희는 없지 않았나요? 뭐라고요? 노아 희는 없지. 아직까지 희는 없었어. 희는 딱히 희랑 락은 별로 희는 없었던 것 있었죠. 같은데. 우리 진영의 대통령 되셨을 때는 희를 느꼈죠. 예, 기쁨을 느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이재명 대통령 되신 거에 희를 느꼈지. 매우. 뭐 말을 끊어서 내가 까먹었다. 야. 얘기해봐 미안해. 뭐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그렇죠. 하셨다. 어쨌든 우리가 집권할 때 이제 기쁨을 느꼈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짜장면 차려주면 재밌겠다. 뭐 한 그릇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짜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거 하는 거지 이거. 그랬으니까. 맞아. 정청래 먹는 것처럼. 근데 청와대 짜장면 맛있다? 먹어봤어요? 먹어봤지. 나 안 먹어봤어. 아니 이거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이겼을 때를 보면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제가 왜 그 말 그렇죠. 드리면 탄핵이 되고 국민적 정서가 안 좋을 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근데 합치면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셨을 때도 합치면 사실 그 당시에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합치면 그 숫자가 더 커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탄핵이라는 그 불행한 일을 겪고 우리가 대선을 치렀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근데 49.4%로 이겼는데 당시 김문수 후보, 그 당시에 이준석 후보 합치면 또 그 숫자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그럼 코어 지층이 이런 분들 아니에요. 40% 전후반.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찍지 않는 분도 지지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거의 70%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그 층이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과연 코어가 무너진 건가를 보면 제가 아까 중수청 얘기했잖아요. 중도 서울 청년에서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분들은 코어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효능감을 주고 실용주의 노선을 이제 택하고 국정 운영을 포용, 그다음에 뭐 실용, 그다음에 실리 이런 중심 가다 보니까 그래 완전 노선 투쟁 안 하는구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구나 해서 지지해 주신 분들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민주당 내부 진영 문제가 상당히 좀 골이 깊어 보이는 게 김어준 씨뿐만이 아니고 유시민 작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 계획을 세우고 노무현 재단까지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녹화했던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 방송이 오늘 방송이 될 예정인데, 자, 이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직격했어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장현찬 최고님, 이거 자신감 과잉이라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자신들이 탈환하겠다라는 친문계 어떤 반격이죠. 네. 비명 행사까지도 부글부글거리고 참았고 이재명이라는 용병을 써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근본 없다, 뿌리가 아니다, 하죠. 운동권 경력도 없고 보지. 뭐 친노 친문의 코어도 아니고 이제 우리 거다 이거. 코어는 필라테스 할 때나 써. 무슨 너 할 거 코어야. 다 했다. 너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 근데 김어준, 유시민, 쌍포가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파괴력이 커요, 여전히. 거기에 친명계 스피커의 좌장인 이동영 작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영향력이 비할 바가 못 돼. 근데 문제는 김어준, 유시민이 전면에 드러나고 뉴스에 많이 나오면 아까 우리 임세은 대변인이 말한 중수청, 연성 지지자들은 극혐하면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칠수록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거고, 김어준은 지금 이게 뭐 친문을 안 챙겨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가 설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김어준이 설쳐서. 근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김어준과 유시민은 더 설치겠죠, 전당대회까지. 네, 제 말에 동의하는 의미로 임세훈 대변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고로. 네. 뭐라고 깊이 있는 말을 할 수는 없어, 이 입장에서는. 아니, 다스베이다는 언제 방영되는 거예요? 오늘 뭐 나온다고 하는데 오후에? 이제 거기에 방청했던 분들이 이제 후기를 올리면서 그쵸. 이게 떴어요. 너무 심하다고.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밭글로만 봤는데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믿어야죠, 어떻게. 근데 아마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볼 건데 이제 편집 방향을 이제 보여야 되고, 만약에 이 말, 저는 당무 개입 이런 말은 이거는 이제 장해찬이나 뭐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야당이고 저기는 이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적어도 민주당에 당적이 있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심지어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당무 개입, 당자도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실제로 당무 개입을 하신 적이 없어. 그냥 총리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총리를 칭찬한 거, 그게 다. 왜? 왜냐 1년 동안 재밌다. 고생했는데 그럼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한 게 단데, 그거를 당무개, 그러니까 우리 뭐 이기인 총장이나 이 두 분은 얘기하셔도 된다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근데 적어도 우리 진영의 이재명 정부를 정말 성공 바라는 분은 당무 개입을 하신 적이 없잖아. 무슨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냥 총리 고생했습니다, 이게 단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논권했죠. 순방 중에 긴 장문의 트위터글을 올렸죠. 순방 다녀와서 순방 기자회 다시 한번 여당 대표 앞에 두고 그런 논 또 꺼냈단 말이에요. 왜냐, 여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공격하고 진영 논리하고 우리끼리 편 짜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적어도 여당이면 우리도 이제 저도 반성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야당일 때 패널을 나갔을 때랑 여당일 때 패널 나갔을 때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야당 때는 그냥 막 공격하면 되지. 근데 여당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방어하고 맞아. 최대한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 여당이 여당 패널이. 어려워요. 여당이 어려워요. 맞아.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한 얘기, 정말 아주 원론적인 얘기. 여당이 되면 대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한 진영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 집권을 위한 집권 플랜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는 아주 원론적 얘기. 그리고 실제로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얘기했어요. 나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과 실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인사도 그렇게 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무수석 보내서 노골적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세 차례 네 차례나 정청래 대표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여당은 이렇게 해야 돼. 여당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게다가 또 시기가 전당대회를 2달밖에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무 개입이 맞죠.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에서도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는 그 무게적 뉘앙스와 맥락, 암묵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그때도 했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는 무슨 뭐 국정원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당무 개입했다는 게 안 드러났었어요. 그때만 해도 야당이 되게 간당간당하다는 식으로 비판했었단 말이야.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노골적으로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불출마하라고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전 적 그래서 없어. 이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혹은 뭐 은유적으로라도 당무 개입하고 있는 거다. 좀 그만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의 당원에 보면은요, 당원 당규에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 이제 우리 그거 당정 있는 읊어봐. 대통령. 내가 정확히 뜯어줄게. 아니 내가 외우진 않고 있어. 근데 어떤 식이냐면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비서관도 있고 정무수석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정무수석이 물론 야당과도 소통하지만 여당과도 함께 협의를 하는 게 그게 정무수석이거든. 당론에 따라야 한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지. 당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 당무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여당의 역할이 이런 건데 좀 잘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원론적인 얘기. 야당은 군대와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한 그게 무슨 당무 개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난 이계인 총장이나 장해찬 최고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진영이 다르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민주당 진영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는 분에서는 이런 얘기가 누나 나오면 그럼 시원하게 안 된다. 김어준, 유시민 너네가 문제라고 까세요. 뭐라고요? 실명으로. 네. 민주당 선임 대변인이 김어준과 유시민 직격했다 기사 나오게. 그만하시라. 한번 세게 까세요. 더 이상 너네 그런 그들의 이야기 이 하면 안 당무 된다. 개입을 중단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무개입이라는 어차피- 말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 말 하셨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유시민 우리 작가님 굉장히 되게 좋아하고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경제학을 또 전공하셨거든. 그냥 오창석 형님이 한 것처럼 들어봐. 육두문자 한번 갈겨 시원하게. 경제학 전공하셔서 내가 그 책으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도 유시민 작가님 책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저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나가 그래서 그 공천을 책으로. 못 받는 거야. 그런데 한쪽에 확실하게 선생님이면 이 서야지. 어른이라면 적어도 이 싸움의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독이고 이러면 안 된다. 당무 개입이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독다독거리고 가야지 플레이어가 돼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맞는 제발 말인데. 플레이어를 하지 마셔라. 그리고 선생님으로 돌아가셔라. 맞는 말인데 이 야마가 안 나오잖아. 야마. 확실하게. 내가 너네 원하는 대로 할 것 확실하게 같아? 서야지. 지금 내가 너네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아? 조의장님이 임세훈 씨 다음 배는 공천 받아야죠. 하원기의 길을 가지 마세요. 이러네요. 그래야 확실한 슈퍼챗 친명이 되지. 이게 난 애초부터 친명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에 이 녹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기 전에. 아니 수요일 날 했대. 수요일 날. 그렇잖아요. 아니 수요일 전에 했어요. 김민석 총리는 그 중국 가기 전에 그 말 하고 가셨으니까 수요일 전. 보안수사권 폐지? 아니 기자회견 말하는 거잖아요. 기자회견은 중국 가기 전에 했잖아. 녹화 후 아니었어요? 녹화는 수요일 날 했다니까. 녹화 수요일이고. 어쨌든 보안 사건 갖고 난리 쳤을 거야 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보안 수사권이 진짜 이 시대 최대 하두야? 근데 나 진짜 너무 거기다가 궁금해요. 정청래 대표 또 페이스북 글 올렸잖아요. 이거 시간 끄는 거 어제 아니냐고. 하루에 6개. 그래 빨리 폐지합시다. 이제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보안수사권 제발. 이제 빨리 폐지하고 빨리 알았어 폐지 끝. 그다음에 우리 미래를 좀 얘기합시다. 청년들 어떻게 아니 할 보안 건지. 수사권 폐지가 미래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한민국 미래를 말아먹겠다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본인들 그게 전당대회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일반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렇게 가볍게 들었다 놨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우리 다 뭐 대통령도 국회에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책임도 알아서 지고. 그리고 예전 그러니까 같았으면 지고 그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보안수사권 얘기 이 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그만 얘기해 줘. 제가 만약에 모르죠,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과거 정치권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본인들 뜻대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당이라도 좀 얘기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수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수기, 이해가 안 됩니다. 토론. 이해가 안 저희는 다음 주에도 봬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